아까는 회장으로서 인사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좌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1년 평가를 위한 특별 정책 포럼 일부 순서는 라운드 테이블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할 건데요. 먼저 우리 네 분 패널 여러분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따로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 오른쪽에 계신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이옥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김현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아주대학교 이화영 교수님 오셨고요. 미국 하와이 대학교 힐로의 이수미 교수님 오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라운드를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가볍게 그냥 디테일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 1, 2분 정도로 총평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욱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의 외교안보 중국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총평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회장님이랑 회의를 다녀보면은 돌발 질문을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출발 자체가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 레질리언스 이런 것에 과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제도 있었고, 대외 관계 지평을 열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했고, 또 과도적 상황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오면서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민주주의 회복력들을 회복하고, 경제도 상당히 안정화된 상태에 있고, 외교 지평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열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1년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출범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한 1년은 관리하고 안정화시키고 다음을 이제 모색하는 그런 기반을 닦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라든지 또 한중 관계라든지 또 한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단계론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외교적인 틀을 가지고 이런 외교적인 접근을 해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철 교수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대일 관계는 출범부터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두 가지 점인데요. 하나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지나친 이념 위주, 이념 위주 속에서 친일 이런 어떤 경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건가 하는 우려가 이제 첫 번째 우려였고요. 두 번째, 그걸 바로잡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진보 정부, 소위 진보 정부고, 일본인 경우는 자민당 정부. 그런데 지금의 일본의 자민당 정부는 학계에서는 이제 2012년 체제라고 그러는데, 1955년 체제하고는 다른 2012년 체제가 이제 성립되고 지금까지 연장 속에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진 강한 보수
이런 어떤 정권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어떤 그 갈등, 대립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큰 우려 속에 이제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는데 어제 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려에서 안도로 그리고는 안심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을 1년간 거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아니면은 저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한일 관계에 우려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가서 이제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전환된 게 지난 1년간의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광희 교수님. 네, 저는 그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관세 전쟁에 굉장히 파고가 심할 때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협상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부 취임 이후에 협상단도 다 바꿔서 새롭게 협상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그런 난관 속에서도 8월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제 10월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일단 첫 고비를 아주 잘 넘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도 이 관계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2달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올해 1월에 베이징에 정상회담을 해서 중국이라는 우리 최대 교역국과와 관계가 안정됨으로써 한중 경제 교류도 이제 그 지난 정권에서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 1, 2위인 나라와 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통상의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는 일본과 아까 김현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계가 급속도로 안정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지금 운용을 잘 했다. 그렇지만 뭐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에는 조금 힘이 붙이는 대미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한중 관계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4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면은 그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경제 안보를 굳건한 토대를 세우겠다. 이런 공약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수미 교수님도 간단하게 총평 한번 해주시죠. 저는 오늘 이제 한국이 이 거대한 이제 균열 속에서 어떻게 국익을 지키며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실용주의 외교가 어떻게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율성을 지켜내는지 세 가지 기둥을 이제 토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등한 기술 동맹으로 진화입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병력을 나누는 수준을 넘었는데요. 미국의 2026년 국방 전략은 동맹들국에 더 많은 역할과 산업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 정부는 이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한국의 강점을 활용해 동맹의 판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또 한국의 조선 강국의 이점을 살려낸 이제 MOR, 그게 이제 유지 보수 정비 시장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첨단 기술 통합은 한미 동맹이 혈맹을 넘어 기술과 산업이 얽힌 운명 공동체를 될 수 있는 과정인데요. 즉 한국은 미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파트너로 각인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자율성인데요.
한국의 이제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한국만의 독자적인 판단 공간, 즉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은 동맹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전략적 자율성은 한국의 필수적인 안보 보험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국내의 정치의 불확성이나 이제 한반도를 지켜야 될 이제 한국의 안보 자산이 언제든 한반도 밖으로 어디든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현실은 근래 호르무즈 해협 위기 당시 목격했습니다. 이는 동맹을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동맹을 신뢰하되 안보의 모든 것을 타국에만 맡기지 않고 안보 보험을 위해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자국의 주도의 억제력 확보는 미국에게도 한국이 더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둥은 이제 인도 태평양의 설계자로서의 정체성인데요. 한국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강대국처럼 이념을 강조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절이자 강대국 경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중견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강력한 이제 소프트 파워는 이제 외교적 설득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외교는 동맹의 현대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교한 균형 잡기입니다. 네. 우리 세 분 이제 국내 교수님들께서 평가는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했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잘 선방하고 잘 해왔다. 그렇지만 또 이제 앞으로 많은 도전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또 우리 이수미 교수님은 이제 국제적인 시각에서 현재 한미 동맹이 처한 현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을 통해서 동맹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과거 냉전 시기의 동맹, 유럽의 나토와 또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우리 이제 한국과의 한미 동맹, 또 미일 동맹, 그밖에 여타 이제 많은 양자 동맹들이 있는데. 냉전 시기에 같은 위협을 공유하면서 그밖에 다른 작은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이해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것처럼 자국 중심적인 이제 각자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자. 라는 이제 그런 판을 깔아놓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보면 동맹국들에게는 사전에 전혀 통보도 없었고 그런데도 나중에는 왜 참전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신경질을 부리고 참전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보복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나토 동맹을 지금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 큰 나토처럼 그렇게 큰 영향은 아직은 그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 동맹의 앞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동맹에 대한 기조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협정 개정 그리고 또
그 전작권 전환과 같은 이런 이제 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또 어떤 대가를 요구하게 될지 이제 그런 많은 이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차차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오늘 그 제가 우리 이제 이수미 교수께서 아까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우리 이육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전문가시니까 중국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이제 평가를 좀 해주시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미국과 뭐 다른 얘기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중국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의 1년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미나 가면 미국부터 먼저 하는데 중국부터 먼저 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슈가 국제 이슈와 관련돼 있고 또 미국 이슈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정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규범적으로 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어떤 지속과 변화,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지속되고 있는가 한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한중 관계의 외교안보 보고서를 보면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용어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2008년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그거는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 쭉 써왔던 것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전략 관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외교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 커플링되는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풀리지 않았던 그런 것이 있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양국 정상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종의 동맹 환원론입니다. 이전의 정부는 한미 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거다. 그러니까 먼저 한미 동맹,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그 이후에 한중 관계를 보겠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겠다, 또 접근하겠다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면 새 정부는 대체적으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소중한데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일종의 단계론을 극복하고 일종의 병행론을 한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것이 결국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어떤 특징을 보면 그 지난 정부에서는 탈중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국 끝났다. 심지어는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다. 표현을 제가 거친 표현인데 총리께서 그대로 쓰셨습니다. 이것들은 정부가 갖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인식 구조가 탈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미국의, 안보도 미국의, 이를테면 안미 경미론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 여러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이 거품은 곧 꺼진다. 그런데 2025년도 말 한중 간의 무역의 합이 한미 간의 무역의 합과 한일 무역의 합과 같습니다.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한미 경제 관계가 매우 일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는 구조적으로 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안미 경중은 끝났다. 대통령께서 CSIS에 가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무역을 다변화해야 된다. 어느 국가에게 무역을 의존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그런 차원이고, 이것이 안미 경미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한 몇 년간, 최근 3년간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아마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무역 흑자를 한 500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은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역 적자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의 무역의 규모는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출보다는 수입이 늘고 있는 거죠. 이 수입의 내용이 대부분 부품, 소재, 장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서 수입 대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역 다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탈중국과 같은 이러한 이제 방식의 즉흥적인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의 북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중 협력을 왜 하느냐 하면 그 목표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또 북한의 어떤 그 체제 전환까지를 목표로 둔 사실상의 흡수 통일에 기초한 대북 정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한반도 평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의 기조는 한반도 평화 공존이죠. 공존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관계 회복 조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과 지지를 얻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 간의 정서가 되게 나빴습니다. 정서가 나쁜데 우리 국민들의 한 70% 정도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위협론이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현상은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의 대중국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쁜 것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정치화시킵니다. 정치화시키고 정략화시켜서 부정적 인식을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양극단의 정치를 몰고 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부족주의, political tribalism 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있습니다. 이 정서가 나빠지면 장사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정서가 나빠지는 게 단순히 양국 간의 정서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환경도 어려워지고 양국 간의 하이 팔로틱스, 상위 정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소통을 위한 이런 공공외교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관론에 빠지면 북한이 두 국가를 선언하고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비관론에 빠져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고착된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미 간의 관계 또 한중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이런 두 국가론을 비판하는 선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한반도의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협력과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남북중 철도 연결, 그리고 평화 관광, 원산 갈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 관광, 보건 의료 협력, 그리고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GTI, 이 네 가지를 시진핑 주석한테, 우리 언론에는 보도가 자세히 되지 않았는데요,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를 하면서 이것이 매우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도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제의를 처음 들으면서 굉장히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척 얼음은 하루아침에 얼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시진핑 주석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좀 시간과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끝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GTI 문제입니다. 이 두만강을 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출애권 동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관련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들을 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성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중국의 출해항, 동해로 나가는 길목들을 확보하는 것, 그러면 이 북방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여기에 어떻게 올라타서, 남북 간의 교류가 지금 중단돼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하는 방법들은 만들어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공전과 평화관리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대만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해서 제일 잘한 것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침묵을 지킨 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끝나고 나서 어제 어떤 세미나에 가서 곧 안 지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오늘 그 대만 총통과 전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은 말이 끝을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했던 말보다는, 대만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한중간에도 예민한 문제고,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미중 전략 경쟁이 아니라 미중 간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가 된다. 왜 자꾸 코퍼레이션을, 협력을 밀어내고 컴피티션을 강조하느냐. 우리 미국과 중국이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새로운 지정학적인 프레이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만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의 핵심이 이 대만 문제인데, 이 대만 문제를 손을 잘못 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어느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힘을 통한 대만 현상 변경 반대. 그러고 나니까 중국에서 불장난하지 말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슈 파이팅은 미국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도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교 협상에 보면은 수교 성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은 중국의 부속 영토라고 하는 중국의 주장을 한국은 존중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중국이 이러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라고 하는 중국의 주장을 우리는 존중한다, 리스펙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수교 정신으로 돌아가서 신중하게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메시지를 축적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남은 쟁점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조금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도 지금 북한을 할 때 어제 뭐 미국에서 나온 팩트 시트를 보면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컨펌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근데 중국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교부 성명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했던 이 한반도에 관련된 원칙과 입장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한반도 비핵화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 협상을 통한 해결, 그리고 정치적 해결, political settlement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동결과 감축에 집중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굉장히 아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 개념을 넓게 사용하면서 동결과 감축에 집중하는 것들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순간에 북한은 대화를 중단할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2018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용어에서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으로는 이런 이제 북한과 중국과의 교류의 안정화,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입구를 관리하는 것이지 한반도 비핵화를 출구 전략을 놓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입구 전략에 놓았습니다. 입구 전략에 놓는다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서 대통령께서 나중에 그 청와대에서 발표를 보니까 일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게 있는데요. 저는 이 메시지가 매우 혼선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외교 정책이 한 1년 지나서 한국 외교 정책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를 수행하느냐 하면은 메시지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규범적으로 옳고 그르든 간에 메시지의 일관성이 있어야 상대가 그 국가의 외교 정책을 신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사회학적인 용어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가 행동해 줄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한국 외교 정책의 그 원칙, 그리고 방향,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관적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넓게 퍼져 있는 이제 문화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우리 언론이 굉장히 조급한 것 같습니다. 한중 관계가 좋아진 것 같지가 좋아지긴 했는데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시끄러운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끄러운 게 뭐냐면 한류입니다. 그러니까 한류도 다 좋아하는데 시끄러운 한류는 싫어합니다. 공연하고 대중공연하고 이런 이제 팬덤 문화가 갖고 있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어떤 걸 진출하려 그러면 그 국가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진출해야지 일방적으로 한한령 해제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제될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보다는 지금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불법 업자들은 이익을 봐요. 손해를 보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영화를 만들고 하거나 국가는 손해를 봅니다. 세금도 안 거치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으로서 손해 잡히는 방식이 뭐냐면 이 불법 유통, 지적재산권의 침해
이런 것들을 양국의 정부가 공동으로 규율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하나씩 둘씩 축적해 나갈 때 한중 관계도 좀 장기적인 발전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호 교수님께서 워낙 이제 우리 중국 전문가시다 보니까 중국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그 관련돼서 미국과 관련된 부분, 또 북한과 관련된 부분, 일본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이제 포괄적으로 점검을 해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강조하셨던 것이 메시지의 일관성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사실 우리 외교에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결국 그 통일이라고 하는 남북 관계로 이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메시지, 그러니까 비핵화냐, 뭐 감축 동결이냐, 아니면 핵 없는 한반도냐, 이게 개념들이 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서 뭐 우리 벌써 이제 바로 뭐 이틀 전이죠. 뭐 우리 그 다카이시 총리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 네 번째 만남인가요? 이제 고향 방문 셔틀 외교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유행을 좀 이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일본 얘기를 뭐 주로 하시면서 또 전반적으로 미국, 중국 다 북한 다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한일 관계는 걱정하고 우려하는 관계에서 이제 안도하고 안심하는 관계로 이제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관계를 특히 저는 일본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쌍방적인 관계인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대일 관계를 평가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 걱정과 우려가 안도 안심 관계로 바뀌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제 진영 외교, 이념 외교 이런 외교 노선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그 반대의 이념, 예를 들어 과거사를 중시하고 또 반일적인 어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걱정하는 이게 이제 일본적 시각인데 제일 먼저 이재명 정부가 잘한 부분은 그런 어떤 이념 이런 외교가 아니고 실용 외교를 한다라는 것을 강력히 천명을 했습니다. 그 실용 외교 속에 이제 투 트랙, 특히 이제 과거사 부분은 물론 이제 원칙을 가지고 관리는 하지만은 과거사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그런 대일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와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최초에 천명한 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거죠. 그런데 특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정권 출범하고 제일 먼저 보통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제 일본을 경유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이 이유는 조금 전에 이왕희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먼저 이제 관세 협상을 시작한 일본으로부터 이 관세 협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이런 어떤 실용적인 관점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한국의 소위 이재명 정부도 그 대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정책의 기조도 그래도 우리를 좀 불식시키는 요소도 있었지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에 상당 부분 이제 우려가 이제 불식되었던 거죠. 특히 이때 일본의 정부가 그 이시바 정부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955년 체제하고 이제 2012년 체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55년 체제는 같은 자민당 정권이지만은 온건 보수, 리베랄적인 경향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보수가 1955년 이후에 쭉 자민당 정권을 끌고 가다가 2012년 아베 정권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는 강경 보수, 영어로는 이제 뉴라이트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뉴라이트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잘 아실 텐데 2012년 이후에 일본에 이제 뉴라이트 정권이 탄생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시바 정권은 올드라이트, 리베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시바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이재명 정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던 거죠. 이것을 저희 정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달 그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모처럼 도쿄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나올 정도로 이제 한일 관계가 좋아졌고 그 이후에 이제 부산에서 또 이시바 수상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더 이제 그 신뢰 관계를 구축했는데 요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다시 다카이치 소위 자민당 내에 뉴라이트 계열의 이제 수상이 그 10월 달에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도 우리는 일본의 상황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카이치 총리가 출범한 이후에 조금 전에 이옥 교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대만 그 유사 발언을 함으로써 갑자기 일본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요 상황 속에서 경주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수상과의 첫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은 일본의 외교는 최악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미국하고 관계가 좋더라도 중국하고의 관계가 최악인데 만약에 거기에 한국마저도 일본하고 척을 쥐고 중국하고 함께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공략한다면은 일본의 외교는 버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희들이 잘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 경주에서 다카이치의 그런 어려운 입장을 이제 보다듬으면서 첫 이재명 다카이치의 신뢰관계를 구축한 이 과정이 이제 첫 번째 단추가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나라에서 정상회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수상이 이제 드럼도 같이 쳐고 갑자기 그 호텔 현관까지 달려 나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그 맞이하는 그 장면이 왜 연출됐는가 하면요. 아시다시피 저 나라 정상회담 이후에 다카이치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총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걸 가지고 총선을 치를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라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소위 그 오모테나시라고 합니다만은 그냥 굉장히 호의적인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그 드럼도 같이 쳐고 이제 그 다카이치의 출신 지역이지 않습니까? 나라도 같이 이제 투어하면서 이 관계를 돈독히 여긴 이게 어제까지 안동 회담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외교 노선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를 던진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일본의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일본을 끌어들이는 이런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안심 안도로 이제 바뀌었던 겁니다. 그 여러분이 특히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일본은 그 제국을 꿈꿨던 그런 국가고 외교에 있어서도 우리만큼 그 한반도 한일 관계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우리가 한일 대일 관계도 현명하게 관리해 갈 거라는 그런 행동을 취하다 보니까 진짜 모처럼 그 일본이 특히 자민당이 대한민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그런 흐름을 저는 일본 연구자로서 이제 직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그 어제 그 안동 정상회담까지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일본을 이제 끌어들이면서 일본과 신뢰관계, 안심, 안도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지를 잘 알고 대처해가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는 그런 토대를 이제 어제까지 만들어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서 한일 관계의 그 지금 진전 사항 이런 걸 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완희 교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경제안보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곁들여서 한미 관계의 그 진전 사항들 이런 거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전체적으로 그 경제 안보가 사실은 그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그다음에 대만 문제도 나왔는데 대만 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산업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자동차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 그다음에 지금 주식 시장을 이끄는 거는 사실 AI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안보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물론 이제 대만처럼 거의 경제를 50% 이상 이제 반도체라는 하나의 산업에만 우리가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동차도 있고 철강도 있고 조선도 있고 석유 화학도 있고 전자도 있고 대만보다 훨씬 포트폴리오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경제 안보의 그 기반은 탄탄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이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 기반해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호주의로 돌아서면서 이제 보호주의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호주의의 이 첫 번째 희생양이 사실 중국입니다. 그래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2기 작년에 이제 취임을 해서는 관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1기 때 타겟은 중국이었는데 2기 때는 이제 거의 무차별 난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그 동맹국들도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한테도 똑같이 관세를 올리고 그다음에 관세를 내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3,500억 달러. 물론 이제 일본의 5,500억, 뭐 EU의 6,000억, 대만의 5,000억 달러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그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히 이제 첨단 기술 우리 기업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2년에 FTA까지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국이 보호주의로 이 돌변하면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 호황 때문에 사실 모든 경제적 문제들이 가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주식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 3천 미만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8천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한 7,500 정도 올랐다고 돼 있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반도체 호황 때문에 모든 문제가 가려져 있지만 사실 경제 안보의 취약성은 늘어나고 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린 회담은 거의 없었다. 제가 이제 그 한 30년 이상 미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국 정상회담 이거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절절맨 회담은 없었거든요. 거의 중국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항을 수용을 했다. 그리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찔끔찔끔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왜 그렇게 미국이 중국의 수세에 몰렸나? 결국은 이제 글로벌 그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국이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이 공급망을 중국이 확실히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게 일방적인 그 양보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우리는 그 수출 주력 산업에 또 히토류를 많이 쓰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히토류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 뭐 최근 통계에 의하면 78.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이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중 관계가 전체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아마도 중국은 히토류를 수출 통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저는 이 징후가 작년 10월에 있었던 그 한화 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수출 통제 그 리스트에 등재시킨 그거가 이제 중국이 우리에게 이미 경고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화 오션이 미국에 이제 그 필리조선소를 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의 조그만 기업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의 자회사 이제 그 5개가 사실은 이제 방산용으로 산 거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미국 기업이고 방산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큰 회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회사도 아닌데 중국이 이렇게까지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제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장님을 뵀는데 이미 벌써 압박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방산도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그 수출 주력 기업으로 이제 그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산 4대 수출 대국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그걸 하려면은 중요 광물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 사실은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미국과는 관세 협상, 중국과는 또 이 히토류 수출 통제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변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변화할 때 가장 좋은 우리의 이웃 국가는 일본이고 그래서 일본과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일본이 예전의 일본이 아니라는 거죠. 1980년대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경제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GDP의 약 66%까지 일본 GDP가
컸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이 제조업이 상당히 많이 쇠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이 전 세계 GDP 랭킹을 보시면 2010년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2위, 3위, 4위,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랑 경제 협력을 할 이 거리가 별로 없다. 이게 좀 현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히토리오 문제에서 중국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국제 협력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우방국 몇 개 중심으로 하다가 올해는 이제 그 4G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55개 국가를 모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가 초대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죠? 회의에서 합의하기도 어렵고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증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순방한 국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나온 이슈 브리핑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국가들을 다 모아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 그리고 히토류 매장량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생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순방하셨다. 이게 이제 큰 포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지만 꼭 믿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아까도 이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고 자강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안보에서도 똑같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이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서 지금 대만이 느끼고 있는 이 딜레마 그거 우리한테 똑같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에 이제 안전 보장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몇십 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도 이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서 실제 대만이 지금 많은 무역 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입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기를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면은 대만으로서는 이제 믿는 도끼 발등시키고 이제 더 이상 믿을 국가는 일본밖에 안 남은. 근데 일본도 사실은 대만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도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사실은 뭐 그 2부에 이제 그 이수영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고 우리의 자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근데 아직 뭐 거기까지 저희가 그 고민이 깊이가 닿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게 장기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전략적 자율성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이수미 교수님은 한미 관계를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고 또 특히 우리가 궁금한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 국내 정치 돌아가는 얘기들을 뭐 다 알고 있지만 미국은 모든 나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또 미국 국내에서 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미 관계에 아까 잠깐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한미 관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또 앞으로 뭐 필요한 그 과제들 이런 것들 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는 지정학적 이제 대병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산 지가 거의 30년이 돼가는데 맨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한국은 별로 알려진 나라도 아니고 이제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봤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첫 번째 이제 임기할 때도 좀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 2기에 와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학교들도 많이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사실 저희 학교도 이제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사실 저희는 하와이이기 때문에 뭐 워싱턴 DC랑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저희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저스티스 디파먼트에서 이제 많이 저희도 소송을 걸어서 많이 끌려다니고 또 하와이 주 자체도 많이 소송이 걸어가지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연구 자금 같은 것들도 많이 뺏겨서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힘든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모든 학교들도 그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힘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은 인기도가 내려간다고는 하지만도 이제 어제 이제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공화당의 이제 프라이머리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이제 아직도 이제 트럼프가 지지하는 그런 후보들이 다시 이제 프라이머리에서 공화당을 대표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아직 이제 물음표가 많은 거죠. 왜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도 그렇고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외국에 대해서 이제 보여지는 미국을 많이 보겠지만 저는 또 이제 그 나라 살기 때문에 그 나라 국내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이제 변화를 만드는 걸 보면은 어쩔 때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4개 5개 기사 읽다가 이제 오늘은 이게 다 충분하다. 왜냐면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많고 이제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이제 정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정치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실제 정치에서 어떻게 이제 정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려면은 좀 읽기는 해야 되지만 좀 그런 거에서 많이 힘든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저희가 뭐 이쪽 당이다 저쪽 이제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라 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 인권 그런 단체에서도 벌써 미국은 이제 많이 내려갔거든요. 수치가 지금 그래서 위험한 수치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한 이제 탄압도 이제 많이 문제 없이 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좀 많이 힘들다. 그리고 이제 국제 관계에서도 이제 약속했던 것들을 많이 이제 지키지 않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신용도 자체도 많이 낮아져서 이제 다른 정부가 트럼프 쪽의 계통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거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을지 정말로 한다면은 진짜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이제 국제 관련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이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누구는 걱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걱정을 하는데 몇 년 이내 내 그것이 다시 복구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복구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나라로 남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의 이제 한미 동맹 그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냉전했을 때 그때 누렸던 경제 통합이나 이런 데는 이제 없고 이제 강대국에 이제 줄을 이제 노골적으로 줄 세우기가 시작됐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동맹이냐 아니냐 이제 이분적으로 그렇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2026년도 지금 현재에는 한국이 더 복잡한 이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전략적 이제 한미 간의 전략적 불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특히 미국은 2026년에
국방 전략 이제 그 공식 문서에 공식적으로 중국 봉쇄를 이제 최우선을 하고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제 안보 위협은 아직도 북한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이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과의 그런 전략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또 이런 강극을 이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한국의 새로운 외교는 시작되는데요. 무조건적인 결속이 아니라 이제 전략성, 이제 기동성과 유연성을 통해 이 복잡한 이제 방정식을 풀어나야 하는데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세 개의 기둥을 이제 기반으로서 말씀드린데, 첫 번째 기둥은 이제 대등한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는 것인데요. 가장 이제 상징적인 예가 바로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요. 과거는 미국은 이제 이 기술을 오커스 이제 국가에게만 허용했는데요. 한국은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 투자라는 미국의 프레임워크를 이제 역이용해서요. 한국의 수중 능력이 미국의 작전 이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논리로 미국의 조건부 이제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할 사안이 있습니다. 필라델피 항구에서는 이제 핵 잠수함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한국의 이제 핵 협정은 이제 민간으로 되어 있어서 핵 잠수함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오래되고, 그렇지만도 이제 오랫동안 필요했던 시안에 긍정적인 답을 받은 거, 이제 조건적이긴 하지만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5월 12일 이제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회의원에게 다시 이 사안과 한국으로서의 이제 전자권 전환 이런 것들을 상기시킴으로써 한국의 요지를 분명하게 한 것은 다 이 맥락의 전략인들 합니다. 또 이제 한국은 조선 강국의 이점을 살려서 MOR, 그러니까 유지 보수 정비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3월에 통과한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중에 상당 부분을 해양 인프라에 할당을 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조선 역량을 가진 한국이 이제 미군 해군의 부족한 이제 수리 역량을 메꿔 줌으로써 한국을 대체 불가한 병참 기지, 또 지역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민간 업체에서 특히 민간 선조를 이제 수리하고 보수 정비했는데, 지금 제안하는 것은 국가 간의 협정으로 이제 더 안정적으로 미군 해양선들을 유지 보수 정비하기 위한 노력임을 많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안은 또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 겸 이제 한미 연합국 이제 사령관인 자비에 브론슨 장군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지난달 이제 브론슨 사령관은 보수 정비 유지 산업을 한국에서 유치하는 것이 국익에도 좋다는 이제 성명을 4월 23일 이제 미국에 이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우주 협력이 포함이 되는데요. 2021년 아르미스 협정으로 시작된 우주 과학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요. 이후 오산에 미 우주군 외국군 사령관 창설을 하고, 그리고 2025년 이제 한미 우주 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을 동맹의 영역을 우주로 확장시킨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을 기반으로 한 기술 혁명은 이제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 할 수 있고 국익을 도모하는 이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둥은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인데 이제 말씀 이제 드렸다시피 이제 이것은 동맹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율성을 강조를 둔 것인데요. 한미 동맹의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보면 대부분 예상한 것이지만 가끔씩 놀라게 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둥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잠깐 좀 찾고 계세요. 예, 지금 죄송합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뉴스가 두 개 떴어요. 제 얘기 할 거니까 천천히 찾고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는 미셸 스틸이 이제 미국 청문회장에서 한미일 동맹을 뭐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는, 글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한미군 숫자를 뭐 계속 5만 명가 4만 5천 명인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처럼 뭐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툭 튀어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미일 동맹 뭐 이런 얘기를 막 지금 하고 있고요. 자기가 주한 미국 대사가 되면 한국이 미국에다가 투자하기로 한 것을 얼마나 잘 투자하는지 감독을 하겠다. 거의 이제 망발 수준.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총독인 줄 아는 것 같은 뭐 좀 이런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발 기사인데 시진핑 주석이 다음 주쯤에 북한을 방문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마 뭐 1년에 지금 이제 회담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또 중러 정상회담도 했고 이러면서 또 사실 뭐 우리 정부하고도 뭐 협의가 있었겠지만 또 왕이가 또 북한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중국 정부가 뭐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하라 그러면 잘 뭐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잘 안 하는, 우리는 뭐 개입 안 한다 뭐 그냥 뭐 잘 지내면 다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런 일련의 그 사건들이 이제 사실이라면 중국까지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뭐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또 기대 뭐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도 되네요. 그래서 뭐 교수님 준비되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어떻게 그럼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 관련 얘기가 이제 좀 많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한미 관계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조금 더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패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쭉 있을 때 미국 정부 쪽에서 저한테 이제 뭐 또 다른 분들도 좀 만나셨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제 대미 정책,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사상 검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한 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미국 외교관들이 뭐 군사 담당, 뭐 정치 담당, 경제 담당 뭐 뿐만 아니라 국무부에서 출장 온 사람들까지 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 만나고 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대미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처음 이제 얘기를 시작할 때 보면 완전히 빨갱이이고 친북 좌파로 이제 알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냐하면 미국의 뭐 마가 세력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보수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이제 그런 빨갱이로 이제 몰아넣기 때문에 친북 반미 친북 종북주의자로. 그래서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쎄 북한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안 할 거라는 게 아니라 뭐 문재인 정부처럼 뭐 과감하게 뭐 미국에게 좀 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하실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제 실용주의자다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고, 일본과의 관계도 아마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 같다. 반일 그런 정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의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한 1, 2년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들은 믿는다. 근데 저랑 대화하는 사람들은 믿는데 미국 조야에서까지는 아직 그렇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이제 그런 이건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집권하고 나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케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고 뭐 그 핵잠수함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의외로 이렇게 잘 풀어가는 거 보면 나름대로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걱정했던 것보다는 대미 관계는 잘 풀어간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요. 이수미 교수님 해볼까요? 네.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세 가지 기둥을 전제로 해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등한 이제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는 이런 것이 난데 이제 가장 상징적인 예가 이제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요. 과거는 이제 미국은 이제 이 기술을 오커스 이제 국가들에만 허용을 했는데요. 한국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 투자라는 미국의 프레임워크를 이제 역이용해서 한국의 수중 능력이 미국의 작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미국의 조건부 이제 개방을 이끌어낸 고도의 전략적 성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다른 이제 해결해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도 이제 긍정적인 이제 답을 받은 것은 조건적이겠지만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통과된 이제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통과해서 이제 3,500달러 규모의 기금 중 상당 부분을 해양 인프라에 이제 할당한 것,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이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은 이제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이제 조선 역량을 가진 한국이 미군 해군의 부족한 수리 역량을 메꿔줌으로써 한국을 대체 불가한 병참 기지, 지역 물류 이제 허브로 만들어 줄사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주 협력 포함되는 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2021년에는 이제 아르미스 협정으로 시작된 이제 우주 과학적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오산의 미 우주군 외국군 사령부가 상설이 되고 이제 25년 한미 우주 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을 이제 동맹의 영역으로서 우주로 확장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둥은 이제 전략적 이제 자율성인데요.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것은 동맹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율성에 강조를 둔 것인데요. 이제 한미 동맹의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이제 국민 설문 조사를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예상한 것들을 보긴 하는데 이제 한국인, 미국인 모두 미군의 한군 주재가 필요하다는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한국인의 경우는 80%, 미국인의 경우는 67%가 그렇게 되고요. 제가 자꾸 여기를 못 넘어가는데요. 이제 그리고 한국 방어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은 52%, 그다음에 2017년에는 62%보다 낮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지지합니다. 이제 놀라운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의 미국 핵 우산 체제에 관한 신뢰도가 엄청 높다는 건데요. 2025년 갤럽 설문에서는 이제 일본, 이태리, 스웨덴, 독일, 캐나다, 폴란드, 한국이 얼마나 미국 이제
핵 우산 체계를 신뢰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다른 6개국에서 신뢰하는 결과는 29.2%에서 48.6%였는데 한국은 71.3%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큰 차이고요. 또 이제 아산 정책 연구원에서 2025년 리포트에 따르면 48.9%의 한국인이 미국이 핵무기를 써서 한국을 방어하겠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41.8%가 미국이 자국의 핵 피해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이제 한국인들의 이제 언론을 보면은 그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프랑스가 미국은 뉴욕, 파리 중에 이제 뉴욕을 선택하기 때문에 미국의 핵 우산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자국의 핵을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이 설문 결과는 한국인의 41.8%가 어떤 근거로 이제 미국이 뉴욕이 아닌 서울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이제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를 이제 설문 결과를 보면 전략적 자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마음과 이제 인지도도 이제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한 시안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다른 중요한 점은 전략적 자율성을 대외 관계에서 실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현 정부가 강조하는 최대 유연성인데요. 국익을 바탕으로 이념적으로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두 편을 다 서는 것이 국익을 위한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최대 유연성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한국은 이념적 프레임을 이제 거부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이념적 이제 블록에 무조건으로 합류하지 않고 압박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대신 국익에 기반해 경제적 버팀목인 중국과 실무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이제 외교적 기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최대 외교 유연성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의 주체가 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다른 설문조사가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이제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보면은 이제 기둥은 이제 인도 태평양의 설계자가 되는 정체성인데요. 한국은 먼저 일본과의 이제 관계를 뉴노멀로 이제 전환시켰고 이제 계속 미팅을 통해서 이제 셔틀 이제 외교를 제도화하는데요. 이를 발판 삼아서 이제 한국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이제 눈을 돌릴 수 있고 이제 한국의 소프트 파워 같은 음식, K-팝, 이제 뭐 K-드라마 이런 것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에게 이제 한국은 미국 중국처럼 인식되지 않고 더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는 더 이상 두 강대국 사이에서 길을 잃은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 한국의 외교는 이제 이분적 선택을 거부하고 동맹을 현대화하여서 이제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통해 국가 생존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이제 중견국의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잠깐 조금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이호 교수님께서 지금 나온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설린 우호 관계를 이제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가능할까? 뭐 현실적으로 좀 이호 교수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병행할 수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둘 다 잡을 수 있는 것인지.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는 같이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들은 한미 동맹의 지역화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맹이 지금 하려고 하는 목표가 미국의 목표가 사실상 북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목표로 변경되는 상태에 있고
한국은 최대한 연루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중국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하는 동아시아의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디폴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도 그러면 한중 관계를 미중 관계에 종속시켜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한중 관계를 조금 독자적으로 발전시키지 하는 것들은 정책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가 저는 지로싸움 게임이 아니라 그 교집합을 찾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표현을 빌리면 한미동맹의 크기와 한중 관계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교집합을 만들면 그 교집합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들이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진영적 사고를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적 사고라고 하는 것들은 냉전적 사유에 기초한 것이죠. 냉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회복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접근이 불가능한 독자적인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국가끼리 운영하고 있는 경제적 블록, 그리고 적국을 가상한 동맹 체제, 이것을 가져왔던 것들이 구냉전 체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구냉전 체제가 지금 가능하냐? 그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출하고 싶지만 아무도 수입할 국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적대적 이데올로기가 대립적으로 작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중국은 자본주의 국제 경제 질서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이 사회주의 국가의 진영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거거든요. 미국이 동맹 체제를 강화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 동맹 체제를 대립항으로 만들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크기와 한중 관계의 크기가 서로 다르지만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이제 동맹의 신화로부터 좀 자유로우려고 그러면 미국 외교 정책이 과거는 아틀라스처럼 세계를 떠받치고 있던 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플랜 A, B, C 이런 것들을 사실 준비하지 않는 외교는 외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승하는 외교는 쉽죠. 냉전의 외교에 편승하거나 진영의 외교에 편승하거나 이념에 편승하는 외교는 쉽지만 그것이 우리의 국익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두 개의 공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반드시 한국을 필요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미동맹이 조금 더 수직적인 동맹 사고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시아를 관리하는 데서 한국의 도움이 없이 가능할까? 이게 동맹의 어떤 수평적 사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병립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 공간이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뉴스 말씀드린 거 코멘트 좀 하시죠.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라 뉴스를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은 항상 정확하다. 그런데 나는 그 소문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진핑의 방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고 최선희 외무상이 중국을 또 왔습니다. 그 임박한 시기에 왔던 이유는 우리가 미중 정상회담이 3월에 열리기로 한 것들이 미뤄진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북중 간의 소통 채널들은 이미 있었던 거고, 이게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새로운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시진핑 방북이라고 하는 것들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절대로 어떤 테이블을 깔아놔서
한국의 설득을 통해서, 미국의 설득을 통해서, 중국의 설득을 통해서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협상에. 북한이 나오는 협상은 대부분 그 지정학적인 판이 대전환이 있을 때 그 정세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들이 북한의 그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전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판을 흔들려고 하면 그 흔들리는 판에 북한이 올라탈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과 중국이 노리는 것들,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한 솥에 넣고 끓이면 하나가 남습니다. 그게 제재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최대 불신은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가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입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할 수단이 없고요. 한국도 개성공단 다 끊어갔고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중국의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중국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중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라는 카드를 가지고 미중 관계 속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의심을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으로서도 미국과 지금 강대강 국면으로 싸워서 한판 붙어서 이길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지금 국력의 어떤 취약성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전략적으로 보면 이란, 우크라이나, 한반도, 남중국해 이런 전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 틀 속에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는데 그런 국면들 속에서 북한을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저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상당한 진척이 있거나 아니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묵인 외교, 제재를 사실상 풀어주는 묵인 외교의 어떤 밸런스 오브 인트레스트가 만들어질 때 그런 공간이 지금 열리고 있다면 시진핑의 방북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이상한 사안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로서는 그런 국면 전환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판이 흔들리는 대로 올라타는 것이 두 번째 카드고요. 능력만 있으면 한반도의 판을 흔들어야 하는 건데. 근데 흔들리는 판도 올라타지 못하면 그 한국 외교의 실패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서 우리 대일 관계 많이 개선은 됐는데 사실 대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양국 정상들 간의 정서적인 우호 관계 개선 이외에 사실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들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민간인들 간의 교류는 사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좀 많이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어떤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이 사실 공통의 적이 돼가고 있는, 그러니까 동맹들에게 공통의 리스크가 돼가고 있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과거사 이런 것도 있지만 한일 관계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대미 리스크나 이런 걸 관리하는데 오히려 한일 간의 공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한일 관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걱정 우려가 안도 안심으로 바뀌었지만은 안도 안심이 성과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1년간의 이런 변화 속에 이제 양국 간의 관계도 안정화되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도 이제 구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성과를 내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다만 요 성과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몇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제 끝난 안동 한일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미묘한 시각차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차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성과,
그것도 실용적인 성과를 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일본은 조금 물론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주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뉴라이트 정권의 속성인데요. 그 일본의 뉴라이트 정권은 이제 이 지역에서 중국을 강하게 의식하는 이 정책을 2012년부터 꾸준히 취해 왔거든요.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중국을 봉쇄하거나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강한 그 이념축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의 뉴라이트 정권의 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발언에서도 인태 전략을 중심으로 이제 지역 안정화하자라는 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뭐 아베 노선부터 지속된 그 정책 노선입니다. 한국이 어떻게든 미일 이 관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거기에 단순한 한미일뿐만 아니라 대만도 끌어들이고 필리핀도 끌어들이고 호주도 끌어들이고 뭐 멀리는 최초에는 인도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노선이었는데 이게 다카이치 정권의 경우는 대만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이 필요성이 더 강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자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자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중일 관계 조금 전에 이제 이옥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한중일 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념적이고 대결적으로 가기보다는 한일 관계를 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성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성과를 내는데 앞으로 방향을 틀자 이런 이제 제언을 한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2012년 일본의 뉴라이트가 생겨나면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은 그 전까지 이제 올드라이트는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지 않았었는데 일본에서는 미사일을 쏘면은 학교 휴교령을 낼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거를 이제 일본의 국방비 강화, 군사력 강화에 엄청나게 활용해온 그런 측면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수교 문제에 있어서 이제 자민당 역대 정권은 북한과의 수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뉴라이트 정권은 북한하고 수교에 앞서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납북자 문제를 북일 수교의 입구에 갖다 놓는 바람에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 관계 속에서 여전히 북한 핵과 미사일을 강조하고 그리고는 이제 납치자 문제를 전면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이런 이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한일 관계는 아직도 미묘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굉장히 지금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를 이끌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셔틀 외교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의 다카이치 정권이 그런 뭐 이념이라든가 진영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이제 한일 간의
많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이 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성과를 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에너지 그 공유라든가 스와프 이런 거는 한일 국민들이 지금 뭐 한국에서는 뭐 오부제 뭐 또 이런 그 저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하듯이 일본에서는 지금 과자 봉다리조차도 지금 못 만드는 나프타 부족 때문에 못 만드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거를 해소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한일 간에 이 국민들이 이제 1,000만 명 이상 1,300만 명, 뭐 앞으로는 아마 1,50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상호 방문한다면은 뭐 비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출입국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개선하고 좀 더 특히 청년이라든가 뭐 이런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훨씬 더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성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그 경제 부분에서 협력해 가지고 상호 무역도 정대되고 또 국민들이 그 보다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가장 그 선진적으로 또 가장 먼저 이룩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오부치 이제 수상하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 가지고 한일 관계를 이렇게 미래지향적 관계로 만들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한일 관계를 최고도로 소위 뭐 어떤 분들은 백제1의 최고의 한일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그 칭찬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신 분이 김대중 오부치 그 두 분이거든요. 이분이 공동 선언을 한 게 내후년이 되면은 30주년이 됩니다. 2028년이 되면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 30주년이 되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일본을 추동하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30주년을 기념하는 2028년에 제2의 그 공동선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선언 속에서는 뭐 외교 안보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관계 또 문화 교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이런 어떤 공동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한일 양국이 실질적인 성과 사업으로 뭘 낼 것인지를 서로 고민하면서 그 연장선 상에서 2028년 김대중 오부치 2.0 선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함께 고민해 간다면은 저는 한일 관계가 단순한 안도 안심 관계가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그리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앞으로 일본을 계속적으로 추동해가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한일 관계 외교 노력이 저는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완희 교수님께는 뭐 경제안보를 주로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오늘도 주가가 지금 또 다시 치솟고 있는데 뭐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지만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반도체가 이럴 줄 몰랐잖아요. 우리 그냥 반도체만 잘한다 생각했는데 뭐 AI 시대에 맨 앞단에 이 반도체가 있다는 걸 우리도 그냥 갑자기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도 좋을 것이냐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이제 뭐 어제도 창신 반도체 뭐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뭐 따라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기술력 이 초격차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어찌 보면 미국의 디커플링에 뭐 뜻하지 않은 수혜를 입은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중국이 무기화하고 있는 히토류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만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이렇게 거래 대상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도 그런 데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행복하지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이런 걱정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시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 경제 안보에 대한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이욱 교수님이 이제 북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미중 관계나 이 한중 관계, 한미 관계에서도 제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때리는 제재였거든요. 그래서 제재 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중 제재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대미 제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서 배운다라고 이 중국이 계속 미국한테 얻어 터지다가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과 유사한 제재를 만들어서 미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국은 이제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고 중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토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중국을 제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제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재 역외 적용입니다. 역외.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만 제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국경 밖에서도 자꾸 제재를 적용하는 거예요. 먼저 미국이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요즘 중국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직접 제재받는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 그건 이제 영어로 이제 세컨더리 생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컨더리 생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제 물론 아까 정은범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하게 걸어주니까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 반도체 기업을 추격하는 게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를 보면은 한참 거리가 있어 보였는데 순식간에 우리를 추월하고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 반도체 수요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반도체 수요도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만은 없다. 어느 순간에 이제 줄어드는 한계 상황이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의 또 추격도 더 거세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이후에 또 어떠한 첨단 산업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 대체할 수 없는 첨단 산업을 만드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며칠 동안에 봤듯이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수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역대급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얼마만큼 가질 것이냐 이 지금 논점이 완전히 지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다음에 반도체 말고 그 다음에 차세대 먹거리가 뭔지를 고민하고 그거를 위한 새로운 산업 정책이 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걸 누가 보너스를 더 많이 보너스로 가져갈 것이냐 이거 논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지금 큰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한 10분 늦게 시작해서 12시 10분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지만 혹시 플로어에서 이것만은 꼭 말씀 내지는 질문하고 싶다는 분 계시면 한 분만 없으면 지금 다들 배가 고프신 걸로 알고 마무리 발언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 평가와 가지니까 훈수 두신다고 생각하시고 요것만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요 말씀만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딱 1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미 교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념도 이념이지만 지금은 이제 실용적으로 외교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저희가 항상 바라봤던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면은 그 이제 민주주의의 그
위치도 조금 이제 내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이 지금 생각할 때 꼭 이념주의보다는 이제 실용적으로 그렇다고 뭐 민주주의를 이제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라의 이익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이제 나오는 그런 변화들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왕희 교수님. 네, 저는 그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 안보라는 게 경제부처와 안보부처가 이렇게 중첩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 조정을 해야 되는데 원활히 안 된다. 그래서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업부 장관한테 외교부랑 정보를 교환하라. 이걸 지시하시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거는 빨리 저희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경제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맞춰갈 수 없다. 그거를 좀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이완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밖으로 알려지기는 지금 동맹파 자주파 갈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내용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잘못 알려진 거고 지금 얘기하는 문제가 사실은 핵심 문제거든요. 이게 참 미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김현철 교수님. 예. 뭐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한일 관계는 이제 신뢰 관계가 이제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 신뢰 관계를 토대로 이제 성과를 내는 게 국익 중심 실용 외교거든요. 그 성과는 이제 경제적 성과도 있는 거고 문화적 성과, 관광, 교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과거사 부분이 투 트랙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크게 진전된 건 없습니다. 장생탄광에서 이제 수몰자 DNA 검사가 시작된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또 성과를 내야 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지만은 이제 일단은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으로 저는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를 또 기반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8년 김대중 오브지스는 30주년을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해간다면은 이 정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대성공을 거둔 그런 정권으로 후대에 기록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혁 교수님 마지막으로 1분 제안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뭐 좀 큰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1년을 맞아서 어떻게 기억되냐면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정권이 출범할 때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외교를 어떻게 지평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원래 출범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사고해 나가면서 전략을 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우리 사회에서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학자들이 미일 동맹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 없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행동이 석양의 제국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미국의 그 외교적인 그 국가 행동 양식에 대비하는 플랜 B, C 이런 상상력의 기반을 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정책 결정하는 당국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당국자들이 순응하거나 적응하거나 대응하는 것을 섞을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경로 의존적으로 순응하거나 적응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can say no 하는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메시지의 일관성,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순응하는 것과 적응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들을 섞을 줄 아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1년을 맞아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말씀 뭐 처음에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시간이 모자라네요.
오늘 나온 얘기들이 이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남은 4년에 잘 반영이 돼서 더 좋은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개인 점수를 주면 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을 드려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갈수록 점수가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밑으로 갈수록 점수가 좀 굉장히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박수 받을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 말고 박수 받을 사람들이 또 누가 있는지 잘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장관급의 몇 분 이제 또 뛰어다니시고 그분들 뭐 나름대로 본인 역할 좀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실무전까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잘 알고 하나? 철학을 알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 저도 이제 뭐 미국, 중국을 다 우리 이제 이 정부 입장 때문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속 가능하고 5년 내에 정말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대통령이 아젠다를 말씀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까지는 하는데 정말 말초 신경들이 다 그 움직여서 성과를 마지막까지 낼 것인가?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청와대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분 감사하고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작성하셨어요?